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주형 그러면 넌 80년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하나야. 무시무시한 나라인 거야. 완벽하게 관객들이 소련을 응원하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88년 올림픽 농구 경기에서 장에서 소련을 응원을 하게 된 사건의 배후 조정자셨네. 이미 좀 나가기 이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잘 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소련 측에서는 그걸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칩니다. 그 당시에 배급 기준이 뭐냐면 성인 사무직 남자 근로자 기준이 달걀 10알이었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또 러시아 할머니들 눈이 크거든요. 또 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보여요. 계란 10개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온 가족이 계란 구경을 못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러면 측은지심이 들어가고 뒤에 못 받은 사람들 보고 슬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욕먹을 소리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기뻐요. 뭐 학교 선배뻘 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주던수 쓰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좀 이런 거 덮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국내에 돌아온 게 자유롭게 됐죠, 그때부터. 그러면 거의 이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정말 러시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 보면 거기서 또 자라갖고 거의 액센트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과가 있는 것이 외대하고 고려대학교.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었어요. 서울대가 뒤에 생겼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만 서울대학교가 농문학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대 농문학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책은 읽으시는 거예요. 혼자라도 문법 공부하셔갖고. 근데 어떻게 회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회화를 못하지. 공산주의과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농문학과 교수 한 분이 오셔갖고 있는데 저를 만났는데 소개할 때 절대 한국어과 교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책은 잘 읽으시는데 회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 한 번도 원어민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그때 그 통역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하시기 좀 그런가요? 제가 요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못하는 통역을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할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농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담과 통역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농담이 나도 왜 웃긴지는 모르는데 그걸 저쪽 말로 웃기게 통역한다는 게 거의 뭐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맨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그 통역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전수를 받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재일 선생님께서 농담하셨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요. 너무 짤막하면 안 되죠. 자,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웃어요. 그럼 유재일 선생님은 자기 농담 듣고 웃은 줄 알고 좋아해요. 완전 그냥 눈 가리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농담 통역이 정말 힘듭니다. 그쵸, 환경이 문화 이런 게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역 힘든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거창한 분들이 꼭 고사성어를 얘기해요. 5월 동주가 어떻고, 야, 갑자기 5월 동주. 5월 동주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번역해?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그다음에 그 직역을 해봤자 또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이런 쭉 1년의 과정을 겪으시다가 이게 결국은 그 청년 시절에 가졌던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이나 이런 게 깨지게 되는 게 이제 소련 생활, 러시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많이 붕괴하신 건가? 어떤 계기로 이게? 그러니까요, 누구는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언제 바뀌었냐 하는데 칼로 물 베듯이 언제 바뀌었느냐를 얘기하기 힘든 게 저는 사상 사회주의로부터 깨어나는데 짧게 잡으면 10년, 길게 잡으면 15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련에서 현실을 보고 소련 붕괴되는 걸 보면서 소련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어요. 거기서 조금만 한 3개월만 생각해보면 환상 사라집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게 이제 맨날 저희 선배들이 했었던 얘기예요.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사회주의는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93년도에 대학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맨날 하는 말인데 나 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그랬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굳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적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이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옳은데 소련 공산당 관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그거는 원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련 경제사를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바로 소련 경제사를 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엔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아까 트로츠키 말씀하셨는데 트로츠키의 정반대쪽에 있었던 레닌이 가운데 있다면 부하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네프라고 하고 신경제를 하고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합쳐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물론 부하린이 진짜 그랬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한 부하린적 해석을 해보려고 제가 소련 경제사를 한 건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는데요.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뭐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애초에 잘못된 이념이다. 즉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는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 이성으로서 완벽해지거나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이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 인간성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소련 경제사를 공부하다가 참 우습게만 하는데요. 저랑 친하게 지낸 러시아 그 당시에 경제학부 대학원생이 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페체르부르 대학교 교수가 된 것까지 압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 참 이상한 놈이다. 우리는 다 사회주의가 틀렸다고 하는데 넌 여기 와서 사회주의가 옳다고 하니. 그래서 참 서로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던져준 게 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소련에서는 금지됐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는 그 금지는 풀렸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출판은 안 됐던 하이에크의 한국말로 치명적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해갖고 타이프를 친 거를 갖다가 이 등사라는 거 아십니까? 등사한 거예요. 야, 진짜 그거를 밤새서 읽는데 그 당시 소련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의문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하이에크 말이 다 옳았다. 하이에크 말이 무슨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는데 결국 경제라는 것이 어떤 소수가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낸다고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는 망하게 돼 있다. 라는 걸 좀 깨달았어. 근데 재밌는 게도 그런 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린 다음에도 어떤 휴머니즘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휴머니즘으로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깨진 거는요. 전쟁터를 다니면서부터. 전쟁터를 다니면서 결국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사회주의적 인간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허유시다라는 거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무슨 제 사상 고백 시간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사회주의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로 정당화를 많이 하냐면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러면서 이제 문화 대혁명 같은 걸 하거나 그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적 인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인간과 인민은 실험실 수행진 거예요. 실험하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 실험해보고. 그리고 아까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가 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저는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지금 세상에 모순이 많죠. 근데 그 모순이 많은 것 자체가 저는 인간 사회라고 보는 거고 그 인간 사회에서 그 모순을 갖다가 어떤 지적인 우월성을 갖고 다 개조를 하려고 한다? 그 순간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신이 될 때. 자기가 신이 된다는 생각. 그래서 한국에도 참 저는 위험한 말 얘기하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인데 정치인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걸 보고 굉장히 일반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서구 정치 사상을 볼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행복을 주겠다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전체주의적 사상에 깔려 있죠. 전체주의를 넘어서요. 유사 종교 자기가 교주 내지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들겠다? 자기가 행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꼭 사회주의가 아닌데도 정치인이 행복을 주겠다. 어떻게 정치인이 행복을 줍니까? 정치인이 주는 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런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사회주의나 이쪽에 좌파 사상이 되게 위험할 때가 그러니까 수령, 신, 우상, 독재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흘러가면,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부터 아까 내가 뭐 이런 전도주의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되게 종교적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로 넘어갔을 때가 파탄의 끝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좌파들의 지금 이게 나는 한국 좌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는데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있잖아. 대중을 우상에 홀리게 하고. 그렇죠. 이거 되게 위험한 현상이지.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 이거를 보신 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취재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거 보고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창한 목적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원이라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제가 러시아 돈으로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하도 이제 그 인플레가 심해갖고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에 달러로 몇 달러? 한 50달러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5만 원, 6만 원. 뭐 북한에 뭐 의사가 뭐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배급제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요.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이해 못하면. 군대에서 자기 돈 없어도 밥 주죠. 밥 주니까 잠깐 생존을 해요. 잠깐 돈 받으면 거기 뭐 PX 가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 조금 사 먹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배급제도가 아까 허접하던 조통간에 그게 유지됐을 땐 소련 사회도 나름대로는 뭐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붕괴돼 버린 거예요. 계란이 열알이든 뭐 하든 계란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뭐 담배도 주고 그다음에 뭐 쭉 준 거예요. 그게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월급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잠깐 뭐 나 먹고 살기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 그러면 돈 버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소개시켜 준 게 뭐냐면 한국에는 거의 안 알렸는데 프리드네스트로비에 그게 어디냐면 몰다비아하고 우크라이나 공화국 사이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몰다비아 쪽인데 러시아 주민들이 좀 많이 사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련이 그러니까 해체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소련이 해체되니까 옛날에는 같은 소련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데들이 분쟁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다바도 소련이 아니었습니까? 해체됐는데 옛날에는 몰다바든 뭐 관계가 없었는데 그 지역은 사실은 강 건너 있고 이쪽에 더 가까운데 왜 몰다바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외신 기자들이 러시아 현지인을 썼더니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현지가 워낙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 살다 보니까 외신 기자들, 서방 기자들의 욕구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좀 끼지 않겠냐.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뭐지만 그 당시 일당을 50달러 주는 거예요. 일당을. 30배. 야, 일당을. 월급이 50달러인데. 그리고 그건 기본급이고 뭐 이렇게 수당은 따로 주고 잠깐 거기 가서 하루 있으면 무조건 하루 50달러. 그래서 처음으로 프리드네 오스트로비아 그 영어 발음이 오다 제가 자꾸 러시아 말로만 발음해서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취재하러 가서 처음으로 박격포 쏘는 걸 봤고 사람 죽는 걸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는 걸 본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죽은 시체를 처음 봤죠. 그렇게 다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는 뭐 기자다 한대요. 기자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기자가 가는데 옆에서 짐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통역도 좀 해주고 뭐 어떻게 잡일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이라는 게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인일 경우에 또 러시아하고 분쟁이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뭐 그쪽 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이 됩니다. 중립적인 예. 특별히 그게 좋죠. 그리고 제가 뭐 하여튼간에 썩 잘 훌륭하지 못하지만 러시아 말도 좀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본주의 세상도 좀 알고 그쪽 현지 세상도 알고 그러니까 좀 뭐 일꾼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스타 다니다가 그 속된 말해서 알바죠. 알바를 하다가 뭐 간단한 기사 같은 걸 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갔죠. 맨 처음에 생계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상페테르부르크 대학교 한국어과 교원으로 월급과 그 나라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받고
사실은 이제 돈은 그거를 해서 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구조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아까 환율이나 이런 것도 공식적인 게 실제로 있는 실제인 거잖아. 근데 여기 공식 환율하고 비공식 환율이 따로 있고 암시장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이런 이중구조는 위선 때문에 생기는 거야. 숨겨야 돼. 실상은 이런데 대놓고 못하니까. 대놓고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위선 구조하고 이중 구조가 생기면 사람이 괴로워.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기는 건 결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기자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전 진짜 딱 그런 죽어 있는 시체를 봤을 때 그게 거기서 어떤 인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 아까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회주의, 이게 사람의 문제, 이게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 사회주의가. 근데 이제 그 적나라한 사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을 선생님이 보시고 느낀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는요, 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우리는 자꾸 종군 기자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종군 기자라는 말을 좀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전쟁 기자. 왜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도 그게 워커레스판젠트고, 러시아 말로 바이에날 카레스판젠트. 그러니까 그것도 워커레스판젠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군 기자라는 게 이제 군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군을 쫓아다니는 기자인 반면에 우리는 전쟁을 취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기자가 더 넓은 범위고, 종군 기자는 전쟁 기자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저도 종군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종군을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 좀 건방진 얘기, 좀 기분 나쁜 분이 있어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전 미군 부대가 가는데 종군을 하라면 지금도 갈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워커레스판젠트 생활을 하면서 죽은 기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자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그 기자 보조 같은 것까지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죽냐? 한국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서 보고 막 전쟁터에서 취재하다가 뭐 폭탄 맞고 죽고 총 맞고 죽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덜어 있다는 건 제가 확률상으로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뭐 숫자 대비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한국 서울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확률이나 전쟁터에 가서 총알 맞고 종군 기자가 죽는 확률이나 저는 뭐 배반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아까 뭐 워크레스판젠트가 왜 많이 죽냐? 어떻게 죽냐? 이게 이제 전쟁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왜 최전방에서 안 죽냐? 최전방에 군대랑 가잖아요? 진짜 2차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이 모르면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정확하게 어크리디트, 그러니까 그 군 내에서 허락을 받으면 제가 가면 최소한 연대장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 최전방에서 연대장이 총알 맞고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죽는 게 강도한테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대충 50% 이상, 누군 70%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 한 60%는 되고 50%는 무조건 강도한테 죽어요. 근데 강도한테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금품을 노리고 죽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해 보세요. 요즘에 또 뭐 미군이 주둔하고 뭐 이걸 빼놓고 이제 한참 전투가 벌어질 때 그 중간 지역의 마을에 경찰이 있습니까? 자, ATM 기계 있습니까? 은행이 있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냐면 저 같은 사람이 뭘 믿을 수 있어요? 두 가지밖에 믿을 게 없어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캐시하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주먹. 적게는 3,000달러, 많게는 2만 달러까지 나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역시 여기서 현찰이라는 건 두 종류죠. 달러하고 당시에는 마르크, 뒤에는 이제 유로화. 뭐 일부 N이 통용되는 데들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경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둘이에요, 제가. 그래야지 이제 급할 때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5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한 20달러 정도예요. 근데 제 몸을 털면은 아까 얼마 나온다고요? 3천에서 2만 달러 사이가 나와요. 자, 하나쯤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한국처럼 평화롭게 잘 사는 데는 모르지만 요즘에 한국에 뭐가지 닭 비틀어서 잡을 수 있는 가정주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60대 이상들은 다 했죠. 뭐 아주 고급 만화님들 빼놓고 웬만하면 다 해봤을 거래요. 닭 모가지 비틀어서 잡았지. 아프간의 아줌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 79년부터니까 그 아줌마들 자체도 개동네요. 그다음에 아프간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 텔레비 같은 데면 굉장히 깨깨 할아버지 한 80대 같은 할아버지를 뭐 마을 원로라고 나오죠. 우린 충격받은 적도 있어요. 저랑 나이 물으니까 동갑이야. 물을 먹으려 우물가에 갔는데 아주머니들 눈필이 이상하다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할머니가 맷돌 갖고 그냥 머리 하나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죽고, 두 번째가 뭐에 죽냐면 지뢰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이 공격할 때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러시아군이 할 때 융단 폭격, 카페트 파밍이라고 하죠. 그냥 때려, 폭격 때릴 때 폭격이 죽는 거. 이렇게 죽는 게 이 세 가지 합치면 이게 90% 넘고요. 최전방에서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종군 기자가 죽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또 통계는 안 내봤지만 잘해야 3%? 죽은 사람 중에서. 탈영병, 강도, 반란군, 민간인 구별됩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마을이 워낙 오랜 내전하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요즘도 아마 저 산속에 가면 마찬가지인데 13살, 남자의 13살이 되면,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면은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총을 사주고 총 분해 조립하고 사격하는 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총환자로는 사줄 수 있는 게, 여기서 총이라는 건 사냥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엽총하고. AK-47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AK-72 같은, 74 같은 걸 주면 좋아하지만 그거는 아프간 산속에서 힘든 거고, 이런 거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을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서서 이렇게 전령 보내고 백기 들고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유재산과 질서라는 거? 자, 이 휴대폰 누구 거죠? 내가 뺏어서 내 거라면 어떻게 하죠? 자, 아프간에서 누구한테 신고하죠? 할 사람이 없죠. 아, 총 들이댄 게 임자예요. 총 드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총 쏜 사람이 임자고. 네 거 내 게 어딨어? 서로가 서로한테 다 왼수가 되겠다.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1979년에 소련에 침공을 해서 내전이 되다가 소위 말하는 소련군이 철수를 하죠. 소련군이 철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로운 게 아니라요. 정말 악만적인 내전한 거예요. 아, 계속. 그러니까 부족끼리, 시족끼리. 그 다음에 아프간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나 너 누구니? 그러면 후아류 그만 아이 뭐 아프간 뭐 이러지만 아프간이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어가 방언이 아니에요. 부족 국가. 네, 방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슈툰족하고 타지키족하고요. 생긴 것도 완전히 달라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한국 사람이 그래도 특이하게 생긴 게 아니면 필리핀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자기네끼리 아니라 여러분도 좀 관찰해 보면 구별돼요. 언어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방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악만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사 같은 걸 좀 보고 뭐 그러면서 저는 이랬어요.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혼란은 거였어요.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그런 사회가 노말한 건지 헷갈리는 거. 오히려 인류가 이런 평화와 물질적인 풍요를 언제 누려봤는가? 예를 들어 남수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슬레이브, 노예로 팔린다. 비참하죠. 노예로 팔린다. 노예로 팔리고 싶어 하는데요. 거기서는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예로 팔렸다는 건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면 실제로 법으로는 노예가 불법인데 남수단 일부에서는 노예 어디요? 시장이 남수단. 노예 시장이 열려요. 진짜 전 제 눈으로 본 게 있어요. 딱 진짜 영화에서 보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사과 상자 같은 거 올려놓고 계산해서 팔아요. 노예 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가족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튼튼한 애한테 먹을 거 밀어줘요. 아.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근데 걔는 팔리면 살아요. 그 노예로 팔리기 위해서 먹을 걸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형제예요. 네. 어차피 삼형제 다 죽을 거야. 식량 부족이야. 식량 부족. 그래서 한 사람 몰아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너 이거 먹고 얘는 노예 시장 가라. 네. 우리 둘은 죽을 테니까 아니, 너는 근데 노예가. 아주 큰 애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성년이 아니라 성년 노예도 있지만 그 시장은 대충 어린 애기 때문에 우리가 한 5살쯤 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 뭐 5살, 4살, 3살 뭐 연년생 많잖아요. 네. 부모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뭐 비실비실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얘가 투실투실하니까 얘는 그래도 살 것 같고 좀 있다가 6개월 뒤에는 셋 다 죽을 거 뻔하고. 입이 안 다물어진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세상도 있고. 그랬을 때 인간이란 게 뭔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 뭐 이런 문제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상향을 꿈꾸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뭐 이런 무엇이 인간에 대한 노말이고 어떤 게 질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이 무너지면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다시 리빌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보수주의 K콘 선생님이시지. 이제 거기까지 발전하면 굉장히 그렇죠. 긴 얘기고요. 진짜 긴 얘기다 그 이거.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를 버렸을 때쯤에 제 사고는 허무주의였어요. 다 막 캐세라세, 진짜 프랑스 말로 세라비, 이게 인생이다. 뭐 거의 좀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뭐 좀 뭐 잘은 뭐지만 주의까지는 못 치지만 니체적인 사고. 그건 뭐 또 누군 너가 니체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 할 말 없어. 잠깐 제가 생각하는 니체. 그다음 세상이란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이 좀 다시 정리하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을 만나게 되죠. 이제 얘기하면 또 야 또 저 이상한 종교 얘기하려구나 하는데 뭐 이건 여기서 이 얘기는 좀 일단은 스톱을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재일이었고요. 네, 손일학이었습니다. 네, 황성준이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